안녕하세요. 이젠 결혼의 결자도 쳐다보기 싫은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자라는 존재와 지지리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남자가 아니라 평범하고 좋은 남자와 말이죠. 남자 보는 눈이 발 뒤꿈치에라도 달렸는지 고르는 족족 꽉만 뽑았었거든요. 뭐 자랑이냐고 이런 곳에 사연까지 보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불쌍한 여자의 한풀이라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오빠는 자동차 공업사를 크게 운영하는 아빠 덕에 그리 어렵지 않게 자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아빠는 재테크에도 성공하며 제법 많은 재산을 쌓으셨죠. 엄마 또한 가정적이고 다정한 주부셨기에 오빠와 저는 두 분 아래서 평화롭게 자라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장했어요. 저는 아빠처럼 책임감 있고 성실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기꾼 같은 놈에게 잘못 걸려 30대 초반에 쓰라린 첫 번째 파혼을 하고 말았죠. 알고 보니 그놈은 무려 폭행 사기 전과 칠범에 제게 다닌다고 말했던 직장도 부모라고 소개시켜줬던 사람들도 모두 거짓 투성이었더라고요. 저는 파혼 이후 한동안 남자는 꼴도 보기 싫어 오래도록 연애를 하지 않고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거리에 새로 생긴 카페를 방문하게 됐어요. 친한 회사 동료가 빵이 맛있는 새로운 카페를 발견했다고 말하며 저를 포함한 회사 사람들 몇 명을 데려갔거든요. 그날 이후 우린 점심시간에 종종 그곳을 방문하게 됐죠. 이렇게 마시는 곳은 잘 돼야 한다며 우린 회사의 그 카페에 대한 좋은 소문도 내줬습니다. 그 뒤 주변 회사에도 소문이 나며 그 카페엔 제법 손님이 몰리게 됐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며 저는 저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이던 그 카페 남자 사장님과 안면을 트고 가벼운 안부 인사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기에 저는 갑자기 쌓이고 밀리게 된 개인 업무 때문에 며칠 동안 야근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남은 빵 있나요? 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저는 회사에 들어가기도 싫어 노트북을 들고 그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마시며 잔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은 그런 제게 무료로 커피도 리필해주고 빵도 서비스해주며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한 번씩 너무 커피만 마시면 몸에 안 좋다며 차를 내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장님과 한층 가까워졌던 전 또다시 몇 달 뒤 사장님의 고백으로 무려 그 사기꾼과 파혼한 지 7년 만에 새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알고 보니 저보다 3살 많았던 사장님 또한 5년 전 과거의 저처럼 파혼의 아픔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2년의 행복한 연애 뒤 우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께 먼저 인사부터 드리지 않을래? 우리 가족이 민정이 널 많이 보고 싶어해. 당시 우린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용 편의상 그 사람을 예비 남편, 그 사람의 가족을 예비 시댁 식구들로 적겠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이 하도 졸라대던 터라 이제 막 결혼 얘기가 나왔던 시기에 예비 시댁에 방문하게 됐어요. 어차피 언젠간 인사드릴 거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은 마음으로요. 운전 내가 할까? 아니야 오빠. 주소만 내비에 찍어줘. 내가 할게. 제가 집에서부터 예비 시댁에 선물로 드릴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느라 제 차를 끌고 경기도의 시골에 위치한 예비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예비 시댁은 크게 쌀농사를 짓던 집으로 그 동네에서도 제법 잘 사는 집인 것 같더군요. 마을 이장이었던 예비 시부는 그 시골에서 무려 벤츠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우와, 이게 오빠네 아버님 차라고? 너무 좋다.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이 지역 유지셨거든. 유일한 아들이었던 아버지가 할아버지 유산을 많이 물려받 으셨어. 우리 농사도 짓고 좀 큰 축사에 소도 많이 키우고 있어. 집이 잘 산다 어쩐다 말한 적 없던 사람이었기에
예비 시댁이 잘 산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인지 예비 시댁은 시골에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집도 크고 좋아 보였죠.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전 타오예요. 우리 재수 씨 좀 어눌하긴 해도 한국말 잘하지?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듣고 가끔은 나보다 말도 더 잘해. 예비 시동생 부부는 6살 아들과 함께 예비 시댁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예비 동서는 한국인이 아닌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아들 또한 평범한 한국인 외향이 아니었죠. 예비 시동생은 어릴 적 사고로 다리 한쪽을 절게 됐는데 장애가 있던 데다 숫기도 없는 성격이라 연애 결혼할 자신이 없어 일찌감치 국제 결혼을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오느라 고생 많았다. 네가 인사 온다는 소식 듣고 나랑 우리 영감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우리 노총각 큰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서 말이야. 결혼하면 아이 계획은 있니? 날짜는 언제쯤으로 잡을 생각이야? 예비 시모와 시부는 저를 굉장히 반겨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계획한 게 없던 터라 예비 시모의 말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때문에 조심스레 예비 남편에게 눈치를 줬는데 예비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건지 그저 그런 우리를 보며 기분 좋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전 예비 시모의 질문 세례에 이렇게 대답했죠. 아직 큰 계획은 없어요, 어머님. 오빠랑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화만 나누고 있는 단계라서요. 그래. 원래 결혼 준비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인사 왔으면 이미 우리 집 며느리나 다름없지. 뭘 그러니. 너희 둘 다 이른 나이도 아닌데 서로 마음 맞으면 빨리 혼인신고하고 살림부터 합치는 것도 괜찮아. 결혼식이야 천천히 올리면 되지. 에이, 어머니 너무 앞서가신다. 그렇게 부담 주면 우리 민정이 도망가요. 가긴 어딜 가. 난 민정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구나. 그러니까 어디 도망 못 가게 아주 손을 꽉 쥐고 안 놓아줄 거야. 예비 시모는 제 손을 꽉 잡는 신용을 하며 까르르 웃어 보였습니다.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만큼 절 예쁘게 봐주셨다니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시댁의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어요. 예, 어머마, 이 예비 형님 국 좀 더 퍼다 줘라. 어머마, 목마르다. 이 시애비 물 좀 떠오느라. 오면서 다른 가족들 물도 한 번에 다 떠오고. 여보, 나 휴지 좀. 옷에 밥풀 떨어졌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예비 동서를 식당 종업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려먹더군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식사할 때 계속 지켜보니 예비 동서는 엉덩이를 붙이고 제대로 식사를 할 틈이 없더라고요. 며느리라고 저렇게 사람을 막 부리면 나중에 내게도 똑같이 저러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점점 제 표정이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예비 시모는 제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가 우리 며느리를 너무 부려먹는 것 같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오해 말거라. 저거 다 어머니 좋아서 저러는 거야. 처음에 시집 왔을 땐 우리도 너는 우리 집 일꾼으로 온 게 아니라 며느리니까 제발 좀 편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긴 저게 마음이 편하대. 우리가 다달이 자기 집에 30만 원씩 돈도 보내주고 자기한테도 잘해주는 게 고마워서 이렇게라도 가족들을 더 위해주고 싶다면서 말이야. 오히려 어멈젠 우리가 아무것도 부탁 안 하면 더 좌불안석처럼 굴어. 우리 그렇게 못된 사람들 아니다. 어머마, 네가 말해봐라. 그치? 네, 그럼요, 민정씨. 전 아까 음식하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어서 배 별로 안 고파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민정씨 무슨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이거사. 그렇게 부르면 괜히 민정이가 거리감 느껴지잖니. 곧 가족이 될 텐데 미리미리 부르는 연습도 해둬야지. 예비 시모는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라며 괜히 예비 동서를 타박하더군요.
그때 예비 동서의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두워 보이지도 않아 정말 내가 오해한 건가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후 평소 말이 없는 사람인 건지 예비 동서는 집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집안일만 하며 크게 대화에 끼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민정아, 나 잠깐 이 동네 사는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나도 여기 오랜만에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오려고.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나 혼자 여기 있긴 좀 불편한데. 에이, 곧 가족들 사이인데 이럴 때 미리미리 친해지면 좋잖아. 저는 잠시 예비 남편 없이 덩그러니 예비 시댁에 남게 됐습니다. 예비 시부모와 시동생이 절 살갑게 대해줬다곤 하나 처음 만난 사이에 할 말이 뭐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기 민망하니 계속 부산스럽게 움직이던 예비 동서라도 돕는 신용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슬그머니 주방에 있던 예비 동서 곁으로 다가갔어요. 저 뭐 하세요? 쌈 채소들 좀 씻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고기 드시고 주무시고 가신다면서요? 저희 어머님이 민정 씨 온다고 소고기랑 질 좋은 삼겹살도 잔뜩 사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동서란 말이 아직 불편하시면 편하게 타오라고 부르시면 돼요. 제 이름이 타오거든요. 아, 네, 타오 씨. 계속 혼자 일만 하시던데 안 힘드세요? 제가 뭐 도울 거 없을까요? 괜찮아요. 근데 저기 말이에요. 예비 동서는 조금 전 예비 시모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를 민정 씨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곤 슬쩍 거실에 있던 식구들 눈치를 보다 제게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깜짝이야.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턱 붙잡기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예비 시모였죠. 아유, 뭘 그렇게 놀라니?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냥 제 이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리고 도와줄 거 없냐고 물으시길래 괜찮다고 말하던 참이었어요. 그래, 우리 민정이가 참 착하기도 하구나. 그런데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손에 물 묻힐 필요 없어. 넌 손님이잖니. 너희 오늘 자고 간다고 해서 내가 저 방에 잠자리 잘 마련해 놨거든. 정 심심하면 가서 누워서 좀 쉬다가 천천히 저녁 먹으러 나오렴. 그런데 예비 동서는 뭔가 눈치를 보는 듯 예비 시모에게 제게 뭔가 말을 하려던 걸 숨기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시모는 뭔가 의도적으로 절 예비 동서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았죠. 때문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예비 시모가 안내해준 방에 들어가 거의 갇히듯 강제로 쉬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친구를 보러 갔다가 돌아온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저녁에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은 예비 동서를 제외하곤 기분 좋은 날이라며 술을 엄청나게 마셔댔죠. 저는 술을 입에도 못 대던 사람이라 물을 마시며 분위기를 맞췄어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 동서가 제게 이러더군요. 저 민정 씨, 술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술 좀 더 사러 가실래요? 좋죠. 안 그래도 저 바람 좀 쐬고 싶었는데 같이 가요. 아까 예비 동서가 제게 하려던 말이 뭐였는지도 물어볼 겸 저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자마자 예비 동서는 제 손에 다급히 웬 쪽지 하나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정 씨, 얼른 이거 받으세요. 뒤에 아주버님이 우릴 쫓아오는 것 같아요. 꼭 혼자 있을 때 읽어보셔야 돼요. 영문도 모르고 제가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자마자 정말 뒤에서 예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 씨, 힘들게 여자들이 같이 가지 말고 저도 같이 가요. 아, 그럼 아주버님하고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전 민정 씨 바람도 쐬어드릴 겸 동네 구경도 시켜드리려고 같이 가자고 한 거라서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예비 동서는 예비 남편이 오자마자 얼른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예비 동서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예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로 제게 물었죠. 뭐야, 둘이 무슨 얘기를 했어? 별말 안 했어. 근데 꼭 오빠 날 감시하는 것 같다? 뭐 찔려?
찔리긴. 그냥 그만큼 너한테 관심이 많은 거지. 가자, 술 사러. 겸사겸사 재수 씨 말대로 동네 구경도 시켜줄게. 저는 시침을 뚝 뗀 채 예비 남편과 동네 구경 겸 술을 사러 가며 산책을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아직 덜 깜깜해진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제게 동네를 소개시켜줬어요. 저기가 이 동네 마을회관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 동네 이장인 건 알지? 우리 동네에선 우리 아버지가 대장이야. 저기는 내 동생이 어릴 때 짝사랑했던 애가 살았던 집이고 지금 걔는 서울 가서 살고 걔네 부모님만 남아서 살고 계셔. 그럼 저기는? 저긴 왜 앞까지 안 가? 저긴 노인정인데 딱히 볼 거 없어. 저기 슈퍼 다 왔다. 이제 얼른 술 사서 들어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술을 사서 다시 예비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착을 하자마자 물을 너무 마신 것 같다며 곧장 화장실로 향했죠. 그곳에서 재빨리 예비 동서가 건네준 쪽지를 펼쳐본 전 불길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마을 노인정으로 가보세요. 그곳에 이 집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조금 전 동네 구경을 시켜주며 유독 노인정 앞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했던 예비 남편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대체 노인정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건지 너무 불안하고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무턱대고 자리를 벗어났다간 노인정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 같아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술판에 합류했죠.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랑 건배하려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자자, 우리 아간 술 못 먹으니까 이번에 물 말고 잔에 사이다 채워주마. 아니, 고기가 다 떨어졌잖아. 야, 어머마, 너 빠릿빠릿하게 좀 안 움직이냐?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굶떠가지곤. 얼른 고기 더 가져와. 그런데 어느덧 잔뜩 취한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점심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예비 동서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하고 부려먹더라고요. 잠시 뒤 마찬가지로 많지 않지 예비 남편까지도 말이죠. 아무리 봐도 저건 도저히 예비 동서를 배려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았어요. 술에 취한 그들은 제 앞에서 숨기려고 했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딜 가나 누구에게든 친절했던 예비 남편의 숨겨진 이면을 본 것만 같아 정이 떨어져 갔죠. 예비 동서의 표정 또한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어딘가 계속 불안해 보이기도 하더군요. 계속해서 예비 동서는 다른 가족들 몰래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 눈빛이 제게 연신 엄청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빨리 노인정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옆에서 열심히 고기를 집어먹고 있던 예비 시동생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심심해. 아빠, 주원이 형은 언제 와요? 그 순간 언제 시끌벅적했냐는 듯 마당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비 시모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예비 동서에게 이러더라고요. 예, 얼른 네 아들 들어가서 이제 재워라.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머님, 주원이가 누구예요? 누구긴 이 동네 사는 다른 집 손주지. 얘랑 워낙 친하게 지내던 앤데 요 며칠 자기 부모랑 할머니랑 다 같이 여행을 가 있어. 그래서 심심해서 찾는 게지. 넌 신경 쓸 것 없다. 태어난 척하려고 했지만 분명 뭔가 숨기는 목소리였습니다. 때문에 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렇게 예비 동서는 아들을 재우러 갔고 얼마 뒤 술에 취한 예비 남편과 식구들 모두 집으로 들어가 골아 떨어지더군요. 예비 동서 또한 아들을 재우다 함께 잠이 든 듯했죠. 저는 약 밤 11시쯤 그 틈을 타 조용히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잖아. 실례합니다. 누구 계세요? 아까 예비 남편이 알려준 덕에 노인정으로 가는 길은 알고 있었어요. 노인정의 불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켜져 있더군요. 게다가 문 또한 잠기지 않고 열려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며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예상치 못한 존재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줌마 누구세요? 뭐야, 그러는 너희야말로
이 시간에 왜 둘이서만 여기 있니? 다른 어른들은? 그곳엔 웬 남매로 보이는 두 아이가 나란히 깔린 이불 위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나이를 물어보니 오빠인 애는 11살, 동생인 여자인 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물음에 남자애는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들끼리 합숙 파티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마을 이장인데요. 그래서 여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오늘은 여기서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자라고 하셨어요. 뭐? 할아버지가 이장이라고? 그럼 혹시 너희들 이름이 뭐니? 그리고 너희들 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니? 저는 고주원이고요. 제 동생은 고예원이에요. 저희 아빠 성함은 고정자, 욱자고요. 아줌마, 우리 할아버지랑 아빠 알아요? 그래서 우리 데리러 온 거예요? 둘이서 어른들 없이 완전 재밌었는데 아까 아빠도 우리한테 와서 저녁밥 챙겨주면서 내일까지 우리끼리 여기 있어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대신 절대 여기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아이의 말에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가 자기 아빠라고 말했던 이름은 바로 제 예비 남편의 이름이었거든요. 그 마을에서 이장의 자식인 고정욱이란 사람이 제 예비 남편 말고 또 있었겠습니까? 이제야 퍼즐이 풀리더군요. 아까 예비 시동생의 아들이 찾던 주원이란 형은 제 예비 남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게서 예비 남편의 자식들의 존재를 숨기려고 이 어린애들을 노인정에 숨기고 혹시라도 예비 동서가 제게 모든 사실을 폭로할까봐 계속 감시를 했던 거예요. 심지어 애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예비 남편은 제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애들의 밥을 챙겨주려고 왔던 거더라고요. 너희 괜찮니? 안 무서웠어? 저희요? 그럼요. 저희 완전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너희들 엄마는 어디 있어? 없어요. 저랑 예원이는 엄마가 다른데요. 아빠가 2번이나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엄마가 저희를 돌봐주고 있어요. 아빠는 1년에 한두 번씩만 우리 보러 오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자세한 건 모르지만 두 아이의 엄마가 달랐다는 겁니다. 한 번 파혼을 했었다더니 파혼은커녕 그놈은 이혼을 무려 2번이나 했었던 거죠. 다행히 애들은 구박을 받거나 하진 않고 그 집에서 예쁨을 받으며 지냈었나 보더라고요.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둘이서 신나게 놀고 있었으니까요. 큰 충격을 받은 전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아빠가 절대 내일 데리러 올 때까지 여기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로 벌써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 아무래도 그 어두운 데서 어린 너희들끼리 자는 건 위험하잖니. 얼른 집에 가서 자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너무 일찍 끝난 자신들만의 파티를 아쉬워하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당에 서서 큰 소리로 예비 시댁 식구들을 깨웠죠. 오빠, 어머님, 아버님, 다들 좀 일어나 보세요. 오빠, 내가 오빠 애들 데리고 왔어.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뭐 할 말 있으시죠? 동네 사람들 다 깨기 전에 얼른 나와보세요. 갑자기 일어난 소란에 예비 남편을 포함한 그 집 사람들은 마당불을 켜고 하나둘 현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곤 제 손을 잡고 서 있던 애들을 보곤 귀신을 본 듯 기겁을 하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들으면 상처받을까봐 어른들끼리 할 말이 있으니 얼른 먼저 들어가서 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예상했는지 예비 동서는 빠르게 그런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저는 애들이 들을까 걱정되어 목소리를 낮춰 저를 속인 그 집 인간들을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애들이 오빠 안 닮아서 너무 예쁘다. 저런 예쁜 애들을 왜 숨겼어?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아직 어린 애들을 저런 데서 둘만 내버려 두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민정아, 네가 거기를 어떻게... 아가, 화 많이 났지? 우선 진정해라. 우리가 다 설명해 주마. 근데 형수님, 대체 애들이 노인정에 있던 건 어떻게 알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들이 날 속였다는 게 중요한 거지. 설명은 무슨 설명이요? 애들이 그러던데요. 자기들 엄마가 다르다고.
그럼 최소 2번은 이혼했단 소린데 그것도 모자라 애들까지 있다는 그 중요한 얘기를 다들 작정하고 나한테 속인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걸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빨리 양가 인사안에 만회했구나, 오빠? 어머님, 아니, 아줌마도 빨리 혼인신고하고 살림부터 합치라고 한 거고요. 우선 코부터 끼워놓으면 내가 어쩌지 못할까봐. 뭐 이런 몰상식한 집안이 다 있어? 민정아, 내가 다 설명할게. 난 그냥 내가 이혼도 2번 하고 애들도 있다고 하면 네가 싫어할까봐 그래서 처음부터 말을 못했던 거야. 결혼하면 다 얘기하려고 했었어. 핑계도 가지가지다. 그게 바로 사기 결혼이라는 거야, 이 띨띨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민정아,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마음도 좀 이해해 주려고 해봐. 미치겠네. 대체 어떻게 알고 간 거야?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나 좀 해봐. 제가 말했어요. 왜요? 그놈과 그놈 가족들은 이미 다 들통이 난 뒤에도 어떻게든 절 설득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내려고 전전긍긍하더군요. 저는 저를 위해 용기 내준 예비동설 절대 폭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을 재우고 집에서 나오던 예비동서는 아주 당차게 자신이 말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곤 제 옆에 서서 온종일 주눅 들어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서운 눈으로 그들을 노려봤죠. 예비동서의 엄청난 발언에 그 집 식구들은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어디 부잣집 며느리 삼아주고 자기 집에 돈까지 꼬박꼬박 보내주는 애도 모르고 감히 그딴 짓을 해? 이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저희 집에 매달 보내준 30만 원이요? 난 여기서 그 돈엔 비교도 안 되는 노동에 시달렸어요. 나 8년 전에 시집 오자마자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독박육아 시키셨잖아요. 아주버님이 이혼하고 무책임하게 이 집에 맡겼던 3살 된 주원이 이젠 제가 키우라고요. 아주버님이 서울에서 일하고 새로운 삶 살면서 혼자 애 키우는 거 무리니까 이젠 이 집 며느리 된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한테 애 떠맡기셨잖아요. 2년 뒤엔 그새 또 결혼하고 이혼한 아주버님 태어난 지 반년 된 딸까지도요. 저 다음에 제 아들까지 낳으면서 무려 3아이를 아무런 도움도 없이 혼자 독박육아 했다고요. 거기다 한국살이에 살림 알려준다는 핑계로 툭하면 저한테 욕하고 막말하고 손직원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청소며 빨래며 음식이며 집안일도 아무도 안 도와주더니 겨우 좀 쉬려고 하면 나한테 농사일까지 거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고작 그 30만 원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언젠간 이 집 벗어나려고 벼르고 있던 차에 완전 사기 결혼 당할 뻔한 이 사람 인생은 그래도 구제해줘야 할 것 같아서 직접 나선 거예요. 이 집안 인간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뻔뻔하고 못된 인간들인지 잘 알았으니까요. 나 오늘부터 이 집 며느리 안 할 거예요.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나 이 집 나갈 거라고요. 예비 동서는 자신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렇게 제게 진실을 알리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 한서린 외침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눈가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그렇게 8년 동안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거의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 조용히 안 해? 저게 진짜 요새 덜 맞았더니 머리가 반쯤 돌았나? 지금 우리 형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그쪽이나 조용히 하세요. 저 타오씨 대문 밖에 내 차 보이죠? 여기 차키 받아서 먼저 좀 타고 있어요. 나랑 같이 여기서 나가요. 예비 시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예비 동서, 그러니까 타오를 그날 거기 혼자 두면 분명 해코지를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타오를 함께 데리러 나가려 제 차키를 먼저 건네줬어요. 예비 시동생은 그런 타오에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놈과 그 집 인간들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죠. 이게, 야, 네가 이 집에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이리 안 와? 움직이지 마. 나 지금 이거 다 녹음하고 있어. 우리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다 같이 한통속으로 나한테 사기치려고 한 것만 해도 소름 돋아 죽겠는데 어떻게 이 집 식구들만 믿고 타지에서 시집 온 사람한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들은 악마야. 사람도 아니라고. 당신들 언젠가 반드시 천벌받을 거야.
아니, 그 벌 내가 반드시 받게 할 거야. 민정아, 너 나랑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고작 본지 하루도 안 된 재수씨 편을 들겠다고? 그러지 말고 제발 나랑 차분하게 대화 좀 하자. 어? 기왕 이렇게 보게 된 거 내일 우리 애들이랑도 좀 미리 친해지고, 우리 애들 진짜 착해. 너한테 꼭 좋은 자식들이 돼줄 거야. 돌았니? 이제 보니까 너 외로우니까 결혼을 하고 싶고, 네가 키우긴 싫은데 애들하고 같이 살고도 싶으니까 결혼할 여자를 찾았던 거구나. 뭐 저런 최악의 인간이 다 있어? 여자가 무슨 도구야? 그딴 식으로 굴었으니까 2번이나 이혼을 했지.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남의 인생 우습게 하는 놈은 자기 인생도 얼마 못 가 말아먹게 돼 있는 법이야. 당신들, 내가 언젠가 나한테 사기치고 타오 씨한테 짐승만도 못한 짓 한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소란 때문에 잠에서 깬 마당에 개 3마리는 쉬지 않고 컹컹 짖어댔죠. 저는 그 소리와 끝까지 저를 잡으려던 개놈의 자식의 외침을 뒤로하고 씩씩대며 차에 올라타 타오와 함께 차를 달려 근처 시내 한 숙박업소에 묵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타오의 가슴 아픈 나머지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전 원래 한국을 좋아했었어요. K-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엄청 챙겨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시집 오게 됐을 때 엄청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타오는 제게 베트남 GDP의 3분의 1을 한국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 더욱 이미지가 좋았다고요. 그런 와중에 한국에 시집 올 기회가 생겨 기대에 부풀어 왔는데 실상은 지옥이었던 겁니다. 저 처음에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상태에서 정말 힘들게 시집살이 했어요. 혼자 독박 육아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소위 어물 주고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제대로 쉴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런데도 뭐만 마음에 안 들면 시어머니랑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반항도 못하고 순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주버님이란 인간도 재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금세 이혼당하고 딸까지 저한테 맡기면서도 고맙다, 고생한다는 말 한 번 하긴커녕 저한테 애들에 대한 잔소리만 했어요. 자긴 고작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면서요. 근데 저 그동안 바보처럼 당하기만 했던 거 아니에요. 언젠간 이 집 탈출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동안 그 사람들이 저 모욕하고 욕설했던 거 다 녹음해놓고 맞을 때마다 몰래 병원 가서 진단서도 떼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애들 재우고 마지막에 나올 때 그거 다 품에 챙겨왔어요. 민정 씨, 저 이걸로 그 사람들한테 꼭 복수할 수 있을까요? 타오는 야무지게도 그동안 숨죽이며 증거를 전부 모아놔 썼더라고요. 타국에서 그렇게 독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싶어 저는 타오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듣는 내 마음이 다 너무 아프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타오 씨. 아니, 타오야. 내가 너보단 5살 많으니까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 나도 너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복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줄게. 그게 나도 나를 속인 그 집 인간들한테 복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정말요? 언니가 저 도와줄 거예요? 저 한국에 와서 내 편 돼준다는 사람 처음 만나봐요.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저희 집 식구들하고 한편이라 절 외면했거든요. 저희 아들하고 절 그래도 잘 따라주던 아주버님 애들이 아니었으면 전 진즉 나쁜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타오는 쌓인 한이 많았는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저 또한 타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어쩜 만나는 놈마다 이런 악지만 걸리나 싶어 제 인생이 불쌍해서 함께 울었죠. 그렇게 우린 그곳에서 눈을 붙이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타오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로 그 집 부모와 타오의 남편을 고소해버렸죠. 그리고 저는 예전 이혼 소송을 경험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도움을 받은 변호사의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넌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혼 전문 변호사 연락처를 물어? 나 말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내 복수기도 하고 말이야.
아무튼 고마워. 다행히 그날 바로 상담이 가능해 저는 타오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이혼 소송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인간들에게 돈도 제대로 받은 적 없는 타오를 대신해 변호사 수임료를 전부 내주었죠. 감사해요, 언니.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죠? 갚기는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도 수렁으로 빠질 뻔했는데 이 정도는 아깝지도 않아. 게다가 아직 제대로 이혼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 도와주려고 너도 위험을 무릅쓴 거잖아.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너 지낼 곳도 없지? 혹시 너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한동안 지낼래? 어차피 우리 오빤 장가 간 지 오래고 집에서 나랑 부모님 셋이서만 살고 있거든. 그래서 오빠가 쓰던 방에서 지내면 돼. 제 말에 타오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와 헤어진 뒤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노숙이라도 할까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리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린 뒤 타오를 집으로 데리고 갔죠. 부모님은 저와 타오 모두를 굉장히 안쓰러워하셨어요. 세상에 우리 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서 많이 속상했겠구나. 무슨 그런 몰상식한 집안이 다 있니? 그래도 정말 하늘이 도왔어. 아가씨 타오라고 했나? 우리 민정이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세상에 이 먼 나라까지 와서 그런 고생을 했어. 딱해라. 부모님은 모르시고. 네, 알면 속상해 하실 테니까 가끔 전화 드릴 때마다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혼하면 돌아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아이고,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리 와, 내가 부모님 대신 안아줄게. 마음 여린 엄마는 타오를 따스하게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무래도 딸인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그런 모진 일을 당했으니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아빠 또한 많이 속상해하며 타오를 잘 데리고 왔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겐 나지막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행여 이번 일로 예전처럼 네 자신이 바보 같다고 자책하지 말거라. 비록 네가 두 번이나 당한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단다. 언제든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때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이 아빠한테 말하렴. 알았지? 우리 딸, 아빠는 항상 응원한다. 불행한 일이 있었던 만큼 분명 더 좋은 일이 네 미래에 가득할 거야. 아빠는 제 마음이 많이 다쳤을까봐 많이 걱정하셨던 모양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못하겠지만 저를 항상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든든한 부모님이 있어 저는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과 복수는 다른 문제였죠. 타오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걸고 그와 동시에 그 집 인간들에게 걸었던 고소도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소장을 받고 그 집은 완전 뒤집어진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게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어디서 은혜 갚지 못할 망정 감히 고소장을 보내? 그리고 뭐 이혼 소송?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런 짓을 했냐? 아, 김민정 그 여우 같은 것이 자기가 우리한테 복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널 통해서 이런 짓을 해댄 거구나. 내가 너희들 가만둘 것 같아? 넌 우리한테 절대 애도 못 뺏어가고 재산 분할도 못 받을 거야. 그거야 해봐야 아는 거죠. 제가 가진 증거가 좀 많아서요. 타오, 전화 이리 줘봐. 이보세요, 아줌마. 이거 다 녹음되고 있는 거 알죠? 지금 아줌마가 씨부리는 그 말들 당신 아들 이혼 소송에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 어디 계속 말해보실래요? 그 아줌만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이내 타오에게 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자 저는 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그 지역에 있던 이주 노동자 단체 사무실을 찾아가 도움을 부탁한 겁니다. 저와 타오의 사연을 들은 그곳 사람들은 모두 분노에 맞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국이 좋아서 온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좋은 한국 남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지만 이렇게 타오 씨처럼 안 좋은 일을 겪는 여성들도 많더라고요. 게다가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우리 같은 이주 여성들한테 반대로 피해를 보는 한국 남자들도 많고요. 한국 국적 따려고 애 낳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에 대해선 항상 죄송할 따름이에요. 근데 이번 일은 그 집에서 정말 심해도 너무 심했네요. 우리 단체엔 우리를 돕는 좋은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보겠습니다. 그 단체 사람들은 약 7명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 그 인간들이 사는 집 앞에 가서 몇 날 며칠 동안 시위까지 해줬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자신들에게 법적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 같자 결국 그 인간들은 타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타오는 고소권에 대해선 그들에게 제법 많은 돈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었고 이혼 소송도 그쪽에서 협의 이혼에 동의하며 아이 양육권을 넘기고 제법 많은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위자료까지 지급받으며 타오의 싸움은 깔끔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는 그놈과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금전적으로 피해본 것도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놈과 그놈 가족을 응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게나마 타오를 통해 안갚음을 해줄 수 있어서요. 저를 기망했던 그놈은 끝까지 뻔뻔하게 전화해 제게 이러더군요. 꼭 이랬어야 했어? 우리 집안을 꼭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야겠냐고. 그냥 나랑 헤어지고 끝냈으면 됐던 거 아니야? 결국 우리 어머니는 귀한 손주도 뺏기고 우리 애들을 그 연세에 혼자 다시 돌보게 됐다고. 너랑 너희 집 인간들처럼 여자들을 무시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호되게 혼이 나봐야 돼. 어차피 너희 같은 인간들이 이런다고 정신을 차리긴 하겠어? 재수가 없다며 바닥에 침이나 탁 뱉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법으로라도 응징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럼 난 그렇다 치고 타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짓밟고 자기들은 무사할 줄 알았다니? 그리고 이 불효막심한 자식아, 네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네가 애들을 데려다 키워야지. 어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아플이야? 하긴 자기도 똑같이 엄한 다른 집 딸내미 데려와서 식모에 유모 취급한 네 엄마도 자업자득이지 뭐. 앞으로는 제발 엄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벌레 같은 니들 식구끼리만 똘똘 뭉쳐서 살아. 알았냐? 그래도 한땐 결혼을 생각한 사이였는데 너 진짜 너무하다. 그리고 너 그렇게 우리 집안만 망하게 했으면 됐지. 왜 내 카페까지 헐뜯고 다녀? 네가 내 소문 엉망으로 내고 다녔지? 우리 카페 요즘 손이 완전 뚝 끊겼다고. 그럼 네 가족들만 망하게 하고 너는 잘 먹고 잘 살게 둘 줄 알았니? 난 너처럼 거짓말 해대면서 다니진 않았어. 네가 작정하고 나한테 사기쳤던 거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죄다 말해줬을 뿐이야. 그리고 알지? 이 근처 회사들 다 비슷한 어깨 업체들이라 소문 무지하게 빠른 거. 아무리 빵이 맛있으면 뭐하냐? 만드는 놈이 벌레인데. 아무튼 난 멀리 안 나간다. 잘 망해라. 타오의 법적 공방이 진행될 동안 그놈의 카페는 빠르게 손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입소문이 잘 난다는 건 그만큼 나쁜 소문도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멍청한 그놈은 간과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야하며 울먹이던 그놈 말을 무시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곤 깔끔하게 그놈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타오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아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개월간 정이 들었는지 엄마 아빠는 타오를 끌어안고 울먹이며 행복을 빌어주셨어요. 저 또한 공항까지 타오를 배웅해주며 타오를 안고 마지막 인사를 했죠. 타오야, 비록 네가 여기 와서 나쁜 사람들을 먼저 만나긴 했지만 한국엔 좋은 사람들도 많아. 이곳에 돌아오기 싫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 오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꼭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숙소도 마련해주고 잘해줄게. 그렇게나마 너에게 한국에 대한 나쁜 기억을 잊게 해주고 싶어.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나 한국 안 싫어해요. 물론 내가 나쁜 사람들을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언니랑 언니 가족들 덕에 한국엔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베트남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전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한국을 미워하는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언니, 그동안 나 많이 도와줘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베트남에 꼭 놀러 오세요.
타오는 그 집 인간들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사례금이라며 제게 주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타오의 말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너한테 빚졌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준 도움은 내가 받은 도움에 비하면 훨씬 작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타오야, 그거 가지고 베트남 돌아가서 아이 잘 키우고 부모님하고 행복하게 살아. 네 말대로 나중에 꼭 놀러 갈게. 그렇게 작별을 한 뒤 타오는 2년 뒤인 얼마 전 정말로 저와 저희 부모님을 베트남에 초대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오랜만에 만난 타오와 부둥켜 안고 반가워했죠. 또한 타오의 부모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베트남어로 무슨 말을 하시더라고요. 알아듣지 못해 죄송한 표정을 짓자 타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 딸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세 분에 대해 두 분께 엄청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타오의 아들 또한 베트남에 아주 잘 적응하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더군요. 우리는 타오가 잡아준 좋은 숙소에 묵으며 타오 덕에 정말 알찬 관광을 하고 올 수 있었답니다. 저는 그때 타오에게 그 사기꾼 자식의 소식도 말해줬어요. 그놈 카페 결국 문 닫은 지 한참 됐어. 그거 알아? 그놈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그 카페에서 다른 회사 여자 직원을 꼬시려고 했더라.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회사 다른 직원이 그놈 소문에 대해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놈 그 여자한테 머리채 잡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 원래 엉망인 소문에 더 최악인 소문이 더해지면서 완전히 손님 뚝 끊기고 망해버린 거지 뭐. 그 뒤로 뭐 하는지 모르겠네.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아마 할 거 없으면 돈 많은 자기 부모 집 가서 자기 엄마 부려먹으면서 살고 있겠지 뭐. 정말로 한국말로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많네요. 언니, 우리 이제 그 집 생각은 모두 잊고 우리 인생에만 충실하면서 살아요. 그때 타오의 말처럼 저는 자칫 제 인생이 골치 아파질 뻔했던 그놈 집안에 대한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는 자기 개발에만 몰두하며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자라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되어봤으니 이제 남자라는 존재는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말이죠. 지독히도 운이 없던 제 인생,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세상엔 여자를 마치 자기 인생을 잘 굴러가게 해주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머저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같은 여자이건만 며느리란 존재를 자신들 집안의 치닫거리를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놈의 모친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남의 인생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남이 원치 않는 희생을 강요할 권리가 대체 세상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저와 타오처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 모든 곳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까발리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그들을 응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센 불에 데워봐야 뜨거워하며 더는 그런 못된 짓을 일삼지 못할 테니까요. 또한 많은 분들께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면 보다 나아진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끝맺음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